주말 잘 견디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요새 추석 앞두고 벌초들 많이 가시죠. 조상님들 산소가 걱정돼서 후손들이 시간 내어 가는 귀한 시간인데요. 조상님들은 거꾸로 후손들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벌초하다가 풀독 오르는 건 아닌지, 뱀에 물리는 건 아닌지, 음복한다고 술 한잔하고 운전하다가 사고 내는 건 아닌지 조심 또 조심해서 조상님도 후손도 이맛살 찌푸리는 일 없어야겠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저희가 다룰 사건에선 벌초 현장에서 90대 할머니가 30대 손자의 차에 치이는 참변이 벌어지는데요. 어찌된 일일까요? 9월 29일 월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도 바삐 돌아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가볼 나라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일단 우리나라부터 같이 한번 가보실 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정말 재밌는 분장놀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네? 앵커님 혹시 국중박 아세요? 국중박? 네, 요즘 이거 아셔야 됩니다. 뭐 표주박 그런 거 박이에요? 뭐예요 이게? 줄임말인데요. 네. 국립중앙박물관을 요즘에는 국중박 이렇게 다 어머나 신박하다. 알아듣는 MZ 언어라고 합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제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통해서 우리 문화재로 직접 변신하고 분장을 해보는 국중박 분장대회 시상식이 열렸다고 네? 하거든요. 관람객들의 박수를 받은 수상자들의 모습 정말 대단합니다. 누구나 참가할 수 있는 대회인데 네. 수상한 사람들 정말 누구나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영상으로 한번 보시죠. 네. 너무 재밌어요. 인자한 미소를 머금고 우아한 미소로 인사를 건네는 이분. 뭐라? 어디선가 많이 본 얼굴이죠. 뭐 이게? 바로 석주 약삽을 좌상으로 변신한 참가자입니다. 네. 사뿐사뿐 걸어와서 레드카펫 뒤에 자리를 저렇게 앉아서 자리 잡는 이분은 금동 관음보살 좌상 지나갔고요. 네. 지금 이분들은 누구냐면요. 경주 황호동 금귀거리 두짝입니다. 귀걸이를 형상한 네. 거예요, 뭐. 귀걸이로 변신한 거예요. 어머나. 개걸음으로 재밌게 걸어 들어와서 화려한 장식을 저렇게 찰랑찰랑 흔드는 모습도 보셨습니다. 이야. 진지해서 더 재밌고 웃긴 국중박 분장대회 모습입니다. 아니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뭐 분장이 뭐 이채로운 것도 있지만 아이디어가 정말 대단합니다. 이 가운데 혹시 뭐 이것도 대회니까 1등 막 가리고 그런 거예요? 1등 가렸는데 치열한 이제 경쟁 끝에 네. 1등을 차지한 건 경주 황호동 금귀걸이를 형상한 귀에 걸면 귀걸이 팀이었습니다. 저 팀이 택배 포장에 쓰이는 에어컵에 금색 스프레이를 뿌려서 팔 부분을 만들고 와. 철사를 꼬아서 장식물을 이제 팔에 연결해서 저 모양새를 갖췄는데 어머나. 제작 기간이 장장 10일에 당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저 금귀걸이 팀 말고도 네. 뭐 석저 약사불 좌상, 금동가는 보살 좌상, 서봉천 금관 다양한 참가자들이 수많은 관람객들한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야, 이번 대회를 통해서 우리의 문화를 정말 전 세계, 우리 문화재를 전 세계에 알리는 또 계기가 되길 또 기대해 볼게요. 우리나라부터 출발해 봤으니 이제 또 전 세계로 나가볼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미주리주에 기계처럼 빙글빙글 잘 도는 한 소녀가 있다고 합니다. 어허. 얼마나 잘 도는지 빙글빙글 도는 것으로 세계 기록까지 세웠다고 하는데 남 잊지 말고요. 네. 몇 초에 몇 바퀴 돌았는지 같이 세워보시겠습니다. 네네. 자,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네 바퀴, 어머나. 다섯 바퀴. 어머머머. 어이구 빙글빙글 돌아서 16바퀴, 17바퀴, 18바퀴. 어머머. 30초에 무려 18바퀴를 돌았습니다. 아니 최진봉 교수님. 네네네. 지금 방송 시작 때부터 지금 멀미가 나요 지금.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거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한 번만 돌아도 우리는 어지러질 할 것 그렇죠. 같은데 저 소녀가 8살이에요.
어머. 8살밖에 안 됐어요. 와. 8살밖에 안 된 저 소녀가 저 남다른 체조 실력을 발휘했다고 하는데 와. 지금 박승 변호사 얘기했듯이 세계 기록을 달성했어요. 네. 30초 동안 무려 18번이나 도는 기록을 통해서 네. 세계 기록을 세웠고요. 와. 이 밖에도 남다른 유연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동작 등을 쏟아내는데 아무리 동작이 힘들어도 기진맥진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아요. 세상에. 지금 너무 밝은 모습이잖아요. 다양한 형태의 모습을 보이는데도 늘 웃는 모습이에요. 아. 대단하다는 생각인데 일찌감치 소녀의 재능을 알아본 부모의 전적인 응원으로요. 네. 소녀는 3살부터 체조를 시작했고 아하. 8살이 돼서 저런 성과를 일궈냈습니다. 와 진짜 3살 체조 80까지 가겠네요. 3살 체조. 어쨌든 멋진 모습 앞으로 또 이 국제대회에서 멋진 실력 또 좋은 성적 거둘 또 기대를 해볼게요. 오늘 세계 여행의 종착지는 어딜까요? 허준 변호사님. 브라질로 같이 한번 가보실 텐데요. 브라질에는 유명한 게 많지만 세계 정상을 무려 6번이나 올랐던 전설의 스케이트보드 선수가 있습니다. 네? 바로 산드로 디아스 선수인데요. 아, 네, 그런데 디아스 선수가 또 한 번 역사와 전설을 새롭게 썼다고 합니다. 허허. 그의 도전은 멈출 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경이로운 그의 도전, 어떤 새 역사를 썼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22층 건물 높이에 맞먹는 경사로 위에 산드로 디아스가 서 있습니다. 저기 서 있는 거 보이시죠? 스케이트보드에 몸을 곧장 어머, 맡기고 어머, 순식간에 어머. 몸을 던져서 어머. 경사로 타고 내달립니다. 저게 스케이트보드에서 이른바 드롭인이라고 불리는 기술인데요. 그 결과 디아스는 단 한 번에 무려 2개의 기네스 신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어머나, 아니 근데 보는 저희는 아찔한데 최재문 교수님 네. 일단 와 산드로 와 대박 사건이 지금 저걸 거의 수직으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저게 높이가 70m예요. 역대 가장 높은 곳에서 드랍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첫째 신기록이 된 거죠. 이 신기록을 기록했는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네. 저 속도가요. 103km, 시속 103km에 와. 도달을 하면서 저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자동차 속도와 비슷한 속도를 냈다. 근데 가장 빠르게 스케이트보드를 탄 사람으로 기록이 또 된 겁니다. 아, 그래서 동시에 2개?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가장 빠른 세계에서 가장 빨리 스케이트보드를 탄 기록, 또 하나는 드랍인이 70m에서 했다는 가장 높은 위치에 했다는 2개의 기록을 한꺼번에 거머쥐었습니다. 네, 어쨌든 2개의 기록을 한꺼번에 세운 거에 또 이 멋지단 또 존경의 박수, 축하의 박수 보내드리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저분들은 고도의 훈련,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저 결과를 얻은 거예요. 조금 이렇게 스케이트보드 타신다는 분 나도 해볼까? 그건 또 안전장치를 다 잘 해놓고 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볼게요. 아니 뭐 분노의 질주란 영화 있었잖아요. 근데 그런 영화도 아니고 왜 도로에서 안 멈췄을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 경적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면 네. 뭔가 이렇게 주위를 살펴보기도 하고 그쵸. 한번 멈춰볼 법도 한데 근데 최근에 빗길 고속도로에서 그렇게 경적 소리가 들리는데도 어떤 차량이 계속해서 내달리는 바람에 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상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네네. 고속도로를 달리는 대형 트레일러 앞에 밀착된 채 끌려가는 아이고, SUV 아이고. 한 대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고, 어떡해, 아이고. 근데 저 트레일러가 멈출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밀고 나가는데요. 어머나. 당시 SUV 차량 내부에서 찍힌 모습을 보면 네. 놀란 운전자가 황급히 경적을 계속 울리는 모습을 찍혔는데 어머머. 힘없이 계속해서 끌려가고 맙니다. 네. 그러던 중에 SUV가 겨우겨우 갓길에 멈춰 섰는데 트레일러 차량도 비상등을 켜고 멈춰 섰습니다. 그런데 아무 조치도 없이 그대로 가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조금 전 영상 지금 보세요. 이게 SUV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린 거예요. 그리고 그 운전자 육성도 지금 소리 들리셨죠? 이 비명 소리와 함께 그 경적 소리 빵빵 울렸지만 나중에 트레일러도 지금 뭐 비상등 켰지만 보세요. 아까 블랙박스 보셨죠? 최재문 교수님. 네. 저런 상황인데도 트레일러 그냥 곧장 가버렸어요. 아무런 조치 안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보신 것처럼 트레일러가 밀고 계속 가는데 2차선으로 달리고 SUV가 2차선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근데 사각지대라는 게 보이잖아요. 트레일러는 네. 워낙 차가 크니까 네. 안 보이는 지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백미러라고 하죠. 네. 뒤를 보는 거울로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 순간 트레일러가 차로를 변경하다가 SUV를 추돌한 걸로 보여져요. 지금 차로 변경하는 거 보이시죠?
보이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SUV를 추돌을 했는데 그러면서 밀고 계속 간 거예요. 중간에 아까 우리가 그 SUV 안에 있는 블랙박스 영상 지금 나오고 있는 저 영상인데 계속 소리 지르는 거 보여. 으악 멈춰 아우, 제발 세상에. 멈춰 하면서 계속 경적을 울렸는데도 그대로 몰리고 간 극심한 공포 속에서 저 안에 있었던 SUV 운전자는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진짜. 실제로요 네. 90도로 회전이 돼가지고 계속 가고 있잖아요 지금. 아이고. 그렇게 가고 있는 게 약 36초간 600m를 끌려갔다고 합니다. 어머나. 세상에. 지금 저 트레일러 그냥 곧장 가는 거잖아요. 계속 가는 거예요. 안 멈춰 가잖아요 지금.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차량을 세우고 내리긴 했대요. 나중에 쭉 가다가.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랬으면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쓱 보더니 현장을 떠나버렸다는 어머나, 거예요. 어머나. 그래서 트레일러 운전자가 너무 황당해서 왜 그런지 그것도 트레일러 자기 차 뒷부분만 둘러본 돌아보고. 거예요? 좀 그러니까요. 뭐 하는 인간이야 진짜. 그러니까요. 사고를 냈으면 다친 사람은 없는지 문제는 없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별다른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나서 분노를 터뜨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저 피해를 당하신 유인경 평론가님, 저 SUV 차량 운전자분은 36초가 말이 36초지 그 36초가 진짜 한 36년 느낌. 아 내가 정말 이러다가 죽는 건가 막 그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예, 일각이 여삼추라는 말이 있죠. 그 일각이 15분입니다. 그게 3년처럼 느껴졌다라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 36초가 저분에게는 아마 가늠할 수 없는 숫자였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혹시라도 저 SUV 운전자 차량이 전복되거나 네. 아니면 트레일 밑에 깔릴까 싶어서 브레이크도 밟지 못하고 엑셀도 밟지 못한 아하. 채로 그냥 트레일러가 속도를 이제 피해 차량이 멈추기만 세상 보셔. 아유 다 그냥 찌그러졌어요 진짜. 멈추기만 하면 3년 버텼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떠나버린 트레일러에 대해서 꼭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허준 변호사님 저 트레일러 운전자는 대체 무슨 정신이에요? 아니 아무리 트레일러의 차체가 높고 이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차체 충격이 전에 뭐지 하고 갓길에 세우는 게 기본 상식 아닐까요? 아마 충격이 전해졌기 때문에 저 트레일러 운전자 비상등을 켜고 내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일단은 들거든요. 아하. 그리고 저런 대형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있을 수밖에 없어서 보조거울 같은 것들을 많이 설치를 해둡니다. 그런데 사선 변경할 때는 사각지대여서 보이지 않아서 사고가 났을 수 있지만 이후에 어떤 충격이라든가 특히 거의 90도 정도로 꺾여서 앞부분에 거의 끼어서 끌려가고 있는 시간이 거의 뭐 36초 이렇게 600m 정도 갔기 때문에 이걸 과연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기는 한 상황입니다. 네. 사고 자체도 절대 가벼운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피해 SUV 운전자 보통 우리가 저렇게 고속도로에서 옆에 큰 차량이 옆으로 지나가기만 하더라도 일반 승용차나 SUV 차량들은 너무나 무서움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정말 죽는 줄 알았다고 합니다. 네. 이 사고로 인해서 목과 어깨 통증이 아이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는 트라우마까지 호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차량 피해도 상당합니다. 아까 사진 보셨지만 정말 처참하다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훼손이 네. 됐거든요. 운전석 창문 유리도 다 아이고. 깨지고 문도 다 일그러져서 저걸 수리하려니까 수리비가 너무 많이 나오고 하니까 차라리 전손 처리가 나을 것 같다 이런 견적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어쨌든 지금 사고를 일으킨 트레일러 운전자를 만나서 뭔가 보험 처리를 하든지 뭐 이런 피해 배상 문제를 네. 얘기를 해야 될 텐데 사고가 일어난 지 열흘 넘게 지났지만 트레일러 운전자가 누군지 신원이 밝혀지지 않고 행방도 묘연한 상태라는 겁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 진짜예요? 아니 대한민국에 지금 보세요. 일단 피해 차량 SUV 차량에 블랙박스가 고스란히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고속도로에 군데군데 CCTV가 몇 대인데 저 트레일러 운전자를 못 잡아요 지금도. 당시 사고 상황은 블랙박스와 인근 CCTV에 고스란히 찍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당시 날이 어두워서 트레일러의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피해 차량 운전자에 따르면 당시 비가 오고 있었고 가로등이 들어오지 않아서 블랙박스 영상에도 가해 차량 번호판이 뚜렷이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인근 CCTV로도 가해 차량 번호판 식별이 불가하고 구간 단속 카메라도 동작 불량이라 감식 불가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합니다. 뭐예요 이게 총체적 난국이네. 즉 경찰로부터 전해 들은 바에 따르면 CCTV로 번호판 식별이 불가능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구간 단속 카메라 4대도 모두 고장이 나서 가해 차량 운전자를 찾는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피해 차량 운전자 애타게 목격자를 기다리고 있는데 운 좋게 살아남아 있지만 제발 이 억울함을 벗을 수 있게 꼭 좀 도와달라면서 목격자 제보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게요. 최재만 교수님. 네.
지금 SUV 차량 피해 운전자는 지금 부상도 당했지만 차가 전손. 그러니까 이게 수리가 의미 없을 정도 차라리 새 차를 사는 게 낫다. 지금 이런 판정 나올 정도. 그러면 지금 이게 인명 피해가 없었기에 천만다행이지. 만약에 피해 차량 운전자가 정말로 끔찍한 피해를 당했다면 그런데도 지금 보세요. 이거 CCTV 날이 흐려서 식별이 어렵고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그러니까요. 만약 저를 못 찾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근데 사실은요, 저 이제 고속도로나 아니면 뭐 도로일 거 아니에요. 도로에 여러 가지 CCTV가 있을 거니까 시간대를 좀 더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블랙박스나 이제 피해 차량의 블랙박스는 번호가 안 찍혔지만 네. 저 차량이 이동하는 동선이나 시간을 좀 확인해서 지나가는 길에 블랙박스가 있거나 아니면 톨게이트가 있다고 하면 거기 찍혔을 가능성도 네. 있거든요. 비슷한 형태의 트레일러들을 좀 찾아내고 그 트레일러가 만약에 부딪혔다면 또 수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수리한 정보들을 좀 찾아내는 방식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맞아요. 분명히 찾아내야 돼요. 저게 또 제보자도 기다리고 있지만 제보자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 네. 길 곳곳에 예를 들면 뭐 속도 감시 카메라가 있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정보를 담기 네. 위해서 지나가는 차량들을 찍은 맞아요. CCTV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경찰이 좀 수고가 있더라도 노력을 해서라도 반드시 찾아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트레일러 운전자는 본인은 알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자수하세요. 왜냐하면 그게 그렇지 않으면 전국에 지금도 성실하게 열심히 밤낮 없이 전국을 운행하는 트레일러 운전자들 다 욕보이는 행동이에요. 반드시 자수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이 제목 이거 진짜입니까? 눈이 휘둥그레진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허준 변호사님? 저게 사실이라면 상당히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인데요. 헬스 트레이너 겸 방송인 양치승 씨 다들 아실 겁니다. 유명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양치승 씨가 헬스장 전세 보증금을 사기당했다라고 하면서 피해를 호소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재판으로 사기죄가 아니라는 판단은 났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양치승 씨는 억대의 빚을 진 상황이어서 어쩔 수 없이 헬스장을 폐업한다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채무 문제 때문에 체육관을 철거를 하면서 이 강제 집행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집행관이 현장에 출동을 했는데 성추행을 가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치승 씨가 관련 CCTV까지 본인의 유튜브 채널에 17일에 공개를 한 상황인데요. 네. 강제 집행 들어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차량 처분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서 체육관에 강제 집행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일주일 만에 체육관을 비우라고 해서 갑자기 일주일 만에 이거 비우라고 하면 어떻게 비우냐. 철거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다렸다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집행관들이 강제 집행을 하러 들어온 날에 3명이 같이 왔는데 그중에 1명이 양치승 씨가 이제 헬스 트레이너다 보니까 몸 좋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피지컬 좋은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말로만 들어도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직접 양치승 씨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 집행하러 온 날, 그 강제 집행하러 그 집행관들이 3명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1명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오, 피지컬 좋은데?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 정신이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빨리 이게 강제 집행이 들어오니까 빨리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 때문에 내가 그걸 참고 있었는데 이게 며칠 딱 지나니까 그게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집행관이 가슴을 한번 만져보고 싶다는 이게 말이 돼? 지금 이게 듣고도 귀를 의심합니다. 혹시 뭔가 양치승 씨의 오해나 착오 그런 걸까요? 아까 CCTV가 있다는데 대체 CCTV에 어떤 장면이 담겼던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저게 가슴 좀 만져보고 싶다고 말만 했어도 실행에 옮기지 않았어도 저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충격적인 발언이거든요. 근데 당시 CCTV 영상이 있는데 거기 보면 실제로 가슴에 손을 대는 모습이 지금 저렇게 포착이 됐습니다. 양치승 씨는 너무나 어이가 없는지 순간 얼음처럼 굳어서 아무런 반응을 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아이고. 지금 저 사람들 제정신이에요? 최재명 교수님. 네. 저 사람들 제정신입니까? 제정신 지금 아니죠. 고스란히 CCTV에 손동작이 고스란히 찍혀 있네요, 지금. 찍혔어요. 그러니까 만진 게 명확하게 보여요. 그런데도 그러니까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양치승 씨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혼란 들어온 상황에 집행관이 왔어요. 집행관이 오면 정신이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본인의 어떤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집행이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황이 없어서 당시에는 이걸 좀 놓치고 간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니 일단 남의 몸에 남자가 남자를 만지더라도 그건 성추행입니다. 네. 왜 남의 몸에 손을 대는 거예요? 아니 만져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면서 사기를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생명 같은 체육관이 강제로 철거되는 상황이나 너무 경황이 없는 상황에 저런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때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네. 양치승 씨가.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기분이 너무 나빴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집행관이라는 사람이 가슴 좀 한번 만져보고 싶다 이러더라는 거예요. 이건 명백한 성추행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대방은 굉장히 피말리게 만든 상황인데 참지 않으려다가 진짜 참는 거다. 다른 데 가서는 진짜 실수하지 마라. 진짜 하면 안 된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해서 끝날 문제인가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이거든요. 네. 이런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대응해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것이 저 사람이 다시 저런 행동을 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박성배 변호사님,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의 소속이 어디에 뭐 공무원이에요, 민간이에요, 뭐예요? 일단 뭐 하는 인간인지 좀 알려주세요. 정확히는 준공무원입니다. 법원에 소속돼 있긴 한데 법원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법원에 위임을 받아서 건물 인도 명령에 직접 전면에 나서는 집행관, 즉 반공무원, 반일반인 신분입니다. 네. 즉 들어오는 사건별로 수익을 취득하는 반공무원 신분인데 건물 인도 집행 과정에서는 이 집행관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으면 사인이 피해자라고 하더라도 강제 집행을 스스로 도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통상 강제 집행 현장에 나섰을 때 먼저 건물 인도를 구하고 건물 인도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 강제 집행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절차를 밟게 되는데 사전 건물 현황을 살펴보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그러면 지금이라도 양치승 씨가, 아까 양치승 씨는 기존에는 정말로 참는다, 하지만 다음부터 어디 가서 그러지 마라 라고 저 인간들한테, 저 집행관이라는 인간들한테 뭔가 준엄하게 꾸짖었는데 혹시라도 지금 갑자기 생각해보니까 이건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겠네, 지금이라도 내가 형사고소를 해야겠네 라고 한다면 저 인간들에게 법적 처벌 가해질 수 있습니까? 강제추행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 신고 여부에 불문하고 수사기관이 수사를 개시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피해자가 적극적인 진술을 할 의사를 내비치지 않으면 수사가 개시되기 어려운데 그 이유는 피해자가 스스로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내용을 진술해 주어야 피의자를 불러 조사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지금이라도 양치승 씨가 신고를 한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집행관이 어떤 의도로 만졌는지 모릅니다만 신체 부위가 가슴이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강제추행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특히 이 사안에서 만약 가슴 좀 확 만져보고 싶다고 하더니 갑자기 만진 상황이라면 이는 기습추행으로서 강제추행에 해당함이 사실상 명백합니다. 저 집행관이라는 사람들의 행동 보세요. 지금 다 기구 하나하나가 양치승 씨의 피와 땀이 다 깃든 그런 물건들이 아까 보셨죠? 샌드백처럼 보이는 거 와서 툭툭 치고 이 폐업 집행한답시고 보세요. 다 보세요. 툭툭 쳐. 저게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저 행동일까요? 그걸 몰라요. 그런데 이 폐업 때문에 힘든 양치승 씨한테 또 힘든 일이 있다면서요. 유인경 평론가님 뭘까요?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마음을 얼마나 상했겠어요. 근데 더 흉악한 사람을 또 만났습니다. 그 폐업 후에 운동 기구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결제를 거치지 않았는데, 즉 돈을 내지도 않았고 물건을 그냥 가버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져갔다고요? 네. 훔친 거죠.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돈은 돌려받았지만 사과는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양치승 씨가 힘든 사람한테 또 저렇게 피해를 입히는 것 자체는 그분들의 뇌가 너무 이상한 것 같다. 정말 이상한 사람 많다고 소회를 털어놨습니다. 진짜 죄 짓고는 못 살아요. 이 대한민국에서요. 반드시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요, 반성하고 혹시라도 법에 처벌이 있다면, 처벌 내려줘야 한다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김건모 씨 오랜만에 얘기 나왔는데 어디서 큰절을 했다는 걸까요, 허준 변호사님? 6년 만에 침묵을 깨고 복귀하는, 그리고 팬들을 만나는 공식적인 자리인 자신의 전국 투어 콘서트 무대에서 보인 모습입니다. 네. 지난 주말 김건모 씨가 오랜 침묵을 깨고 다시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콘서트는 김건모 씨가 6년 전에 활동을 중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복귀 무대였는데요. 네. 이미 공연 전부터 김건모 씨의 복귀를 기다렸던 팬들과 연예계에 뜨거운 관심을 모으면서 예매 소식이 보도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김건모 씨 공연 초반에
초반에 다소간 긴장한 모습을 내비치기도 했지만 이내 특유의 유머 그리고 재치 있는 입담으로 팬들과 소통을 하면서 콘서트를 진행했고요. 너무나 유명한 히트곡들이죠. 서울의 달, 잠 못 드는 밤, 비는 내리고, 핑계, 스피드 이런 본인의 히트곡 총 27곡을 선보이면서 공연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연 막바지에는 결국에는 눈물을 감추지 못하고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감정에 북받친 듯해 보였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일어나지 못한 채 무대 위에서 큰 절을 올리면서 감사합니다를 반복하는 김건모 씨의 모습에 객석에서는 울지 마 이런 외침과 함께 뜨거운 격려의 박수가 쏟아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큰 절을 올렸네요, 진짜. 하지은 평론가님, 저 눈물에는 어떤 의미들이 담겨 있었을까요? 정말 만감이 교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쌓인 억울함도 있겠고 팬들한테는 감사함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김건모 씨가 데뷔 33년 차 베테랑 가수거든요. 공연을 한두 번 한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저 때 공연하기 전에 리허설을 3번이나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긴장이 됐으면. 리허설을 3번이나 그렇습니다. 해요? 리허설 안 하고도 공연할 수 있는 분인데 네. 리허설을 3번 할 정도로 굉장히 긴장을 한 것 같고 네. 이제 그도 그럴 것이 2019년에 성폭행 의혹을 받으면서 정말 그 김건모 씨의 국민 가수로서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고 수많은 비난을 받았었거든요. 네. 그 뒤로 이제 법정 싸움을 통해서 2년 동안 이제 법적 다툼을 하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그래도 이미지는 회복이 안 되는 것이고 너무나 큰 상처를 받았었는데 그래도 그 세월 동안 자신을 믿고 기다려주는 팬들 앞에서 정말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의 의미를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또 눈물을 흘리면서도 김건모 씨가 항상 또 위트를 잃지 않거든요. 전날도 그 위트 있는 말들 했는데 얘기를 뭐 많이 늙었다. 홍삼도 6년 지나면 가장 비싸고 좋은 홍삼이 된다. 이런 얘기도 했고 할 말이 많지만 간단히 말하겠습니다. 결혼도 하고 이혼도 하고 지냈습니다. 뭐 이런 식의 유머 있는 말도 했습니다. 나름 김건모 씨가 팬들 앞에서 뭔가 밝은 모습을 잃지 않으려고 일부러라도 이런 뭐 이혼 얘기를 가벼운 마음으로 꺼냈지만 속은 많이 문드러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김건모 씨 저 많이 늙었죠라면서 멋쩍게 웃다가도 이제 댓글 신경 안 쓰고 막 살겠다라면서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김건모 씨는 과거에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당시 전국 투어 콘서트를 모두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번에는 당시 취소한 투어 콘서트를 꼭 완성하고 싶다는 소회를 전하기도 했는데 내년부터는 결혼한 분과 이혼한 분들 따로 불러서 공연해 볼까 한다. 이번에는 쉼표가 아닌 마침표를 찍을 것이다 라고 또 언급했습니다. 네. 과거의 논란에 마침표를 찍고 가수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겠다는 선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동시에 우리 오늘부터 다시 1일이라고도 말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신인의 자세로 돌아가겠다는 다짐처럼 들리는 발언이었습니다. 그래요. 이번 콘서트 투어는요, 부산을 시작으로 이 다음 달엔 대구, 12월엔 대전, 그리고 내년 1월에는 서울 공연도 예정이 돼 있다니까요. 앞으로 또 많은 팬들, 또 팬을 넘어서 많은 분들과 또 교감하시기를 또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어머나, 퍽 소리는 이건 결코 아름다운 소리는 아니잖아요, 허준 변호사님. 뭔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법하죠. 네. 퍽 하면은 생각나는 거. 누군가가 누군가를 때리는 소리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세상에. 지난 11일에요. 이 퍽 소리가 한 군데서만 난 게 아닙니다. 어머. 서울의 한 식당에서 주택가에서 길가에서 어머. 폭행으로 인해서 퍽퍽퍽 소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마주치는 사람마다 이렇게 폭행을 저지른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 남성이 저지른 범죄는 여기서 끝이 아니거든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영상으로 보시죠. 네네. 자리에서 일어난 한 남성이 갑자기 식당 주인에게로 다가가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더니 순식간에 뭘 하냐면요. 주먹을 어머. 휘두릅니다. 어머머. 식당 주인 겁에 질려서 저렇게 도망가는 모습이고요. 세상에. 이 남성 그대로 식당을 빠져나와서 비틀거리면서 인근 주택가로 향하는데 자기 집이에요? 네, 아닙니다. 아무 집에나 그냥 들어간 겁니다. 어머머머.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거주자가 맨발로 뛰쳐나온 겁니다. 어머. 뒤따라 나온 남성이요. 쓰레기 봉투를 던지면서 행패를 부리는 뭐 모습입니다. 하는 인간이죠? 이 남성의 행패는 여기서 끝이 아닌 게 어머. 길가에 있는 행인한테도 저렇게 주먹을 휘두른 뒤에 빠르게 도망쳤습니다. 아니, 어처구니가 없는데요. 하재근 평론가님, 이 모든 일들이
하루새 일어난 거예요 지금? 하루새 지금 보신 게 3번의 행패 부리는 영상을 보신 거잖아요. 네. 또 있습니다. 저게 다가 아닙니다. 하루새 어머나. 연달아서 4차례 행패를 부렸는데 네. 일단 첫 번째는 식당 주인한테 다가가서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세상에. 그 흉기까지 집어들 뻔했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두 번째는 식당에서 나와서 주택가로 가서 남의 집에 문을 막 두드리고 문을 두드리니까 문을 열잖아요. 네. 열었더니 그 집 안으로 들어가서 거주자를 폭행하고 어머나. 집 안에 있는 기물을 파손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약간 맨발로 뛰쳐나온 거군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그게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또 이제 바깥으로 나와가지고 길가에 있는 행인한테 또 아무 이유 없이 주먹을 휘두르고 도주한 거예요. 어머나. 그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도주하다가 남이 세워놓은 차를 훔쳐서 도망을 갔습니다. 어머머머. 가다가 차주가 쫓아갔는데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주행하다가 교통사고까지 내고 말았습니다. 아니 박성배 변호사님 저 무법천지 인간 저 뭐하는 인간입니까 진짜. 이 50대 남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자는 크게 4명입니다. 무차별 폭행을 당한 피해자 3명에 교통사고를 당한 피해자 1명인데 이 남성이 남의 차를 훔쳐서 운전할 당시에 이 남성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 이 남성이 인근 시장으로 도주했다는 사실을 전해듣고 이 시장에서 남성을 찾다가 결국 발견해냅니다. 아, 이 검거 장면이군요. 그렇습니다. 이 남성을 검거했고 이 남성은 구속되는데 이 남성의 혐의는 모두 9가지입니다. 에? 먼저 식당 주인에 대한 폭행 하나, 이어서 모르는 집에 주거 침입해서 그 재물을 손괴하고 집주인을 폭행한 셋, 이어서 나온 다음에 행인을 폭행한 하나, 그리고 타인의 차량을 훔쳐서 무면허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넷, 모두 합치면 9가지입니다. 자 그동안 참다 참았는데 이건 오늘 오랜만에 이 얘기는 해야겠어. 저희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하루 동안 9가지 범죄 혐의를 저질러요. 경찰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수색하던 중에 그 인상창이가 동일한 피의자가 마주 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했죠. 그랬더니 티셔츠 상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CCTV 영상과 매우 일치하다는 게 확인이 돼서 제가 검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만취라는 게 인사불성 그 정도는 아니었고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도 반복해서 범행을 물어봤는데 자기는 모르는 일이다. 그러한 사실이 없다라고만 주장을 했어요. 시대가 변했어요. 술 먹었다고 관대한 그런 대한민국 이제 아니에요. 더 엄한 처벌이 기다려집니다. 특히 정말로 열심히 사시는 분들에게 나쁜 행패 저지른 인간들은 반드시 법의 무거운 철퇴 내려지기를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거 뭐가 글자가 어디 빠지거나 한 거? 나영이는 여전하지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박선배 변호사님? 먼저 배우 이나영 씨가 오랜만에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는데 변함없는 미모로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바로 디자이너 지춘희 씨의 패션쇼의 모습을 드러낸 것인데 172cm의 큰 와. 키에 작은 얼굴과 균형 잡힌 비율로 넉넉한 핏의 착장마저 완벽하게 소화해냈습니다. 대박 사건. 이 풍성한 주름 장식의 흰색 블라우스와 블랙 수트를 착용했는데 블랙 수트 차림에도 불구하고 청순한 매력을 잃지 와. 않았고 이 머리는 단정하게 묶어서 특유의 소녀 같은 분위기에 고급스러운 매력을 풍겼습니다. 진짜 최진봉 교수님, 네. 우리 흔히 많은 분들 그러잖아요. 야, 시간이 왜 나한테만 먹고 저 연예인들한테는 시간이 멈추는 거야?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다들 그런 말 하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와, 비교 그렇죠. 대상은 아닙니다만 와. 저도 저 비율 레알이에요, 진짜. 어머, 진짜 레알이에요. 대박 사건. 근데 사실 지금 뭐 화면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나이가 지금 46세예요. 진짜예요? 46세인데 누가 저를 46세로 보겠습니까? 와. 거의 뭐 30세 얼굴 크기 봐요. 얼굴 크기 대박 사건이 뭐야, 진짜. 비율이 너무 좋잖아요. 와. 근데 사실 이제 2015년에 배우 원빈 씨와 결혼을 했잖아요. 했으나 네.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됐고 아들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가 저분을 보고 물론 뭐 아이 낳고 나서 뭐 다들 이제 다시 또 돌아오는 분도 많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허. 거의 그냥 뭐 결혼 안 한 분으로 봐도 그렇게 무방할 정도로 그렇게 옛날의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 누리꾼들도 그 모습을 보고 모두 다 감탄하고 있어요. 어허.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면 역시 원빈이 반할만하다 이런 글도 있고요. 데뷔 때랑 달라진 게 전혀 없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네. 원빈 씨가 2010년에 영화 아저씨 이후에 작품 활동을 거의 하지 않고 있잖아요. 지금 광고로만 지금 가끔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그냥 원빈 씨 보려고 사람들이 광고도 너무 좋아하고 이러는데 이들 부부가 이제 신비주의 커플로도 유명합니다. 아들도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잘 언론에 나오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상황인데 이나영 씨가 최근에 2년 반 만에 안방에 컴백할 예정이라고 해요. 그 드라마가 내년 방송 예정인 드라마로 복귀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그것 네. 때문에 많은 사람이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이나영 씨를
드라마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거로 보여집니다. 근데 아까 제목이 하지원 평론가님, 나영이는 여전 하지원 그런데 그 뭐야 하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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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하지원이에요 진짜 혹시? 그렇습니다. 어머. 또 다른 동안 미모의 주인공으로 하지원 씨도 화제가 됐었는데 어머나. 하지원 씨가 최근에 SNS에 직접 자신의 그 촬영 중인 화보 촬영 중인 모습을 공개를 했거든요. 어머나. 그걸 보고 이제 사람들이 47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는 방부제 동안 미모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 이래요, 진짜. 예, 지금 보신 것 같은 와. 저런 어깨 라인이 드러나는 검정색 오프숄더 상의 착용한 모습인데 와. 완전한 동안 미모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고 네. 또 지난 6월달에 화지원 씨가 거리에서 촬영된 모습이 또 화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거는 저는 화보가 아니라 네. 길 가던 네티즌이 찍은 사진이었는데 어허. 목격담이라면서 인터넷에 저렇게 네티즌들이 올린 거예요. 네. 스태프들한테 둘러싸인 모습이었었는데 네. 저거는 그 화보가 아니기 때문에 보정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 조명도 없죠. 네네. 무보정 상태인데도 와. 불구하고 완전히 진짜 글자 그대로 동안이다라고 하면서 화제가 됐었습니다. 유인경 평론가님, 아니 이건 반칙 아니에요? 아니 뭐 길 가다 찍혀도 지금 진짜 뭐예요 화보인데 완전히 반칙이죠. 법으로 막고 싶습니다. 하지원 씨 경우에는 28년 차 데뷔했으니까 와. 하지원 씨 데뷔했을 때 태어난 아이가 지금 공부만 계속해서 박사과정을 밟을 나이 대박사건이네 진짜. 박사과정을 밟을 나이 동안 하지원 씨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아하. 그러니까 누리꾼들도 나이를 거꾸로 먹는 것 같다. 데뷔 때랑 달라진 게 없다. 한 폭의 그림 같다 하고 계속해서 정말 아름다운 댓글이 야, 달리고 있는데 네. 하지원 씨 역시 내년에 드라마를 통해서 와. 안방 시청자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라 그러고요. 이번에는 워낙 또 연기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어떤 연기를 보일지 기대되고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저 두 분이 비정상입니다. 이거 농담으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걱정내지 마세요. 근데 제가 정상입니다. 와, 근데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이제 허준 변호사님, 저 두 분이 동안 유지하는 비결 뭐 궁금하잖아요. 저도 물어보고 싶어요. 피부과 어디 다니시는지 살짝 저희 뉴스파이터 유튜브 라이브에 댓글 달아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네. 정말 세월은 저만 정통으로 맞는지 저보다 언니인데 동생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들 두 분의 비결이요. 피부과가 아니라고 에? 합니다. 끊임없는 자기관리, 혹독한 자기관리가 절대 동안의 유지 와. 비결이라는 거예요. 각자만의 꾸준한 노력 비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나영 씨 같은 경우에는 자신만의 동안 비법으로 수분 크림을 꼽았다고 합니다. 네. 가방에 항상 수분 크림을 가지고 다니면서 언제 어디서든지 건조함이 느껴지면 수분 크림을 많이 바른다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꾸준히 관리를 해온다고 하시고 하지원 씨도 철저한 자기 관리로 유명한 연예인 중에 한 분인데 네. 외모를 유지하는 비결로 이거 진짜 어렵거든요. 절제된 식습관을 꼽았다고 합니다. 건강한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고요. 평소의 건강을 위해서 소식할 뿐만 아니라 15년째 아침마다 레몬 주스를 마시는 루틴을 철저하게 지켜오고 레몬 있다는 주스, 거예요. 네네. 이게 하루 이틀 뭘 하는 거는 쉽지만 15년 동안 같은 루틴을 그러니까요. 꾸준히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것 또 하나 대단한 게요. 예전에 한 방송에 나오셔서 네. 올리브유에 밥을 말아 먹는 게 비법이다 와. 이렇게 얘기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냥 올리브유 먹는 것도 상당히 좀 역할 수 있는데 이 동안 유지를 위해서 그리고 연예인이라는 직업상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는 모습이 정말 대단합니다. 저도 올리브유에 밥을 말아 먹었는데 저는 올리브유에 밥을 많이 먹어서 그런가 봐요. 그런가 봐요. 어쨌든 절제해야겠어요. 어쨌든 두 분 또 오랜만에 잘 봤습니다. 어제 코미디계의 대부 고 전유성 씨의 마지막 영원한 작별이 있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는 병원에서의 4일이 40년 중에 가장 진실되고 진심이었습니다. 형님 웃으시면서 가시기를 기원하면서 우리 당당 당당 형님 이겁니다. 나를 보라고 형님 여기 보라고 어디 가시냐고 나 보고 가라고. 아저씨가 마지막에 나 옷도 사줄 수 있어. 그래서 네, 10벌도 더 사줄 수 있어요, 아저씨.
우리 집에 오세요. 제가 맛있는 거 맨날 해드릴게요. 그게 저하고 마지막 약속이었어요. 부부의 연을 맺어준 코너 유행어 이스테살에 나는 봉이야였는데 형님은 봉이야. 선배님께 큰 박수 한번 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엄숙한 분위기에서 진행된 연결식이었는데 보신 것처럼 허준 변호사님 눈물과 웃음이 섞였어요. 많은 개그의 선후배 동료들이 저렇게 우는 모습이 진짜 너무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어제 오전에 비가 많이 왔거든요. 비가 세차게 쏟아지던 중에 고 전유성 씨의 노제가 네.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거행이 됐습니다.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연결식을 마친 뒤에 KBS의 전유성 씨의 영정이 도착을 했거든요. 네. 선후배 개그맨들이 일렬로 복도에 도열해 있었는데 이 복도를 지나서 공개홀로 들어섰습니다. 이홍렬 씨가 품에 안고 있던 고인의 영정을 개그 콘서트 간판이 달린 텅 빈 무대 위에 내려놓자 현장에서는 짧은 탄식과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개그 콘서트라는 것 자체가 전유성 씨가 처음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해서 만든 그런 프로그램이었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밤무대에서 혹은 외부 소극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개그 공연 자체를 이 지상파 방송의 무대로 끌어내므로써 그동안 가지고 있던 개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 잘못된 인식들을 바로잡는 데 너무나 큰 기여를 했고 이 무대를 통해서 많은 신인 개그맨들이 데뷔를 했었거든요. 박중현 씨도 평생 우리 삶의 터전이 됐던 우리의 직장을 만들어주신 전유성 선배님께서 오르시는 마지막 개그 콘서트 무대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큰 박수 쳐드리자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참여한 사람들이 연신 눈물을 닦으면서도 고인을 향해서 박수를 치면서 마음을 모아서 선배님 감사합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이렇게 외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결식장과 노제에 모인 이 여러 후배 코미디언들만 보더라도 하재근 평론가님, 고 전유성 씨가 코미디계에 얼마나 큰 스승이었는가를 또 짐작케 하네요. 네, 그 전유성 씨가 이제 대중적인 인기보다도 코미디계의 위상이 훨씬 더 컸거든요. 네. 코미디언을 웃긴 코미디언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료 후배들 사이에서 굉장히 그 위상이 높았었고 특히 개그맨이라는 말을 만들면서 70년대 우리나라 코미디언들의 사회적인 위상이 조금 좀 낮은 측면이 있었거든요. 80년대부터 개그맨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상당히 또 위상을 올렸고 그리고 또 뭐 개그 콘서트를 비롯해서 후배들한테 많은 뭐 무대도 만들어주고 아이디어도 주고 그랬기 때문에 뭐 개그계 코미디언계에는 그야말로 큰 어른과도 같았던 그런 분이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동안 빈소에도 유재석, 강호동, 김용만 씨도 수많은 후배들이 찾아갔고 그리고 또 희극인장으로 치러진 장례식장에는 뭐 이경규, 엄영수, 표인봉 씨 등 대한민국 코미디언들이 총 집결했다라고 할 정도로 많은 후배들이 뭐 모였는데 그 자리에서 노제를 총괄한 김학래 씨가 전유성 씨가 생전에 김정열 씨의 숭구리 당당을 제일 좋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김정열 씨가 바로 나와서 뭐 선배님 가시는 길 마지막으로 웃으면서 가시라고 뭐 숭구리 당당 보여드리겠다고 그렇게 숭구리 당당을 했고 또 최양락 씨도 형님께서 저희 부부의 연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면서 80년대 자신의 유행어였던 봉이야를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이제 후배들의 뭐 마지막 떠나는 이 조사도 있었습니다만 아까 김신영 씨의 모습도 눈에 띄었어요. 김신영 씨는 추도사를 하는 동안 내내 눈물을 보였지만 모든 장례 절차를 마치고 올린 사진에서는 미소를 보였습니다. 앞서 김신영 씨는 자신이 맡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DJ 자리를 일주일간 비웠다가 오늘 복귀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각별한 스승 고 전유성 씨의 임종을 지키기 위해서였는데 병상에서 나흘간 이야기도 나누고 사진도 찍고 발도 주물러 드리고 핸드폰 게임하는 모습을 지켜보기도 했답니다. 세상에. 그런 김신영 씨를 향해서 당시 전유성 씨는 서울 가서 일해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다고 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김신영 씨는 병원에서의 사일이 40년 중 가장 진심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병상에서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친구 즐거웠다고 말씀해 주셨다고 하고 마지막 건네주신 주유비 10만 원 끝까지 제자 챙기는 마음까지 평생 보물로 간직하겠다고 소회를 전했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까지 그 코미디계 후배들 뭐 거목
또 스승 뭐 이런 표현 나옵니다만 자신의 몸도 그렇게 성치 않은 상황에서도 끝까지 후배들 챙겼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 그 병상에 있을 때도 얼마 전에 개그맨들 이제 많은 분들 전유성 씨를 뼈그맨, 뼛속까지 개그맨이라고 네. 하거든요. 개그맨들이 썼던 책들을 다 모아서 국립도서관에 한 코너를 만들게 할 정도로 개그맨 무대도 키워주시고 그들이 쓴 책까지 해주셨는데 남희석 씨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형, 내가 묘비에 어떤 말을 쓰면 좋을까 그랬더니 그래, 너는 뭐라고 할까 하니까 묻지 마. 너도 곧 따라와.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정말 뼈그맨이었구나 생각이 들고 그토록 선배를 위해서 저렇게 다 모인 희귀인들, 개그맨들의 의리에도 굉장히 저는 제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하재근 평론가님 아까도 잠깐 뭐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만 고 전유성 씨는 우리에게 어떤 뭐 개그 콘서트면 개그 콘서트 어떤 그 프로그램의 특정 코너가 기억 남는 건 별로 없다고 하더라도 늘 우리가 어떤 코미디계 물론 개그맨이란 표현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표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코미디계의 어떤 얘기를 하게 되면 늘 빠지지 않는 이름이 전유성 씨였단 말이에요. 정말로 비중이 이 코미디계에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 대중 앞에서 본인이 막 유행어를 하고 그랬던 것이 아니라 동료나 후배들한테 아이디어를 제공을 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원래 코미디 작가로 출발을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대중이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큰 코미디계의 영향력이 있었던 것이고 또 김신영 씨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제자라고 칭하고 있잖아요. 그럴 정도로 단순한 후배 수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발굴을 했기 때문에 많은 후배들이 나는 후배 겸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개그 콘서트뿐만이 아니라 그 나중에는 뭐 청도 같은 데 가서 그 코미디 극장을 만들기도 했고 여러 무대를 만들면서 실제로 후배들한테 무대를 제공을 해준 거예요. 활동의 장을 열어주면서 또 격려도 해주고 또 뭐 최양래 씨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의 영까지도 맺어줬다고 하니까 그렇게 코미디언 후배들을 한 명 한 명 챙기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수십 년 동안 쌓이면서 이렇게 수많은 후배들이 저렇게 울면서 애도하고 추모하는 그러한 대선배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 고 전유성 씨 뭐 앞서도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코미디계의 대부 그리고 많은 후배들한테는 거목 스승이었고요. 그러면 후배들한테만 잘했냐 그거 아니었어요. 참 저희 제작진이 지난 7월쯤인가요? 폐기용 수술을 했을 때 정말 이제 그 상황을 모르는 상황이어서 전화 인터뷰 요청을 하고 전화드렸더니 그때는 이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전화가 오래 되지 못했고 그래서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신가 보다 했는데 세상에 다음 날 저희 제작진에게 먼저 손수 전화를 걸어주셔서 어제는 죄송했어요 라고 하면서 세상에 자신의 상황을 소상하게 또 저희들한테 알려주셨어요. 정말로 마음 따스한 코미디계 후배들한테만 마음 따스한 분이 아니라 이 모든 시청자분들 이 모든 이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따스한 사람으로 남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해 봅니다. 정말로 감동 주고 가신 사랑 주고 가신 고 전유성 씨의 정말 영면을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다음 주잖아요, 연휴가. 이번 주잖아요, 이번 주. 그런데 미리 벌초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세상에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재근 평론가님. 예, 그저께 아침에 벌어진 일인데 지난 27일 오전 10시쯤에 경남 창녕의 한 야산에서 90대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벌초를 하러 산에 올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SUV 차량 옆에 그늘진 곳에서 90대 여성이 잠시 앉아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그때 30대 손자가 거기 세워진 차량이 벌초에 방해가 되니까 다른 곳으로 옮기려다가 거기 그늘에서 쉬고 계시던 할머니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만 치워버리고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이고 세상에 아니 유인경 평론가님 이게 무슨 날벼락 같은 얘기예요 이게 진짜. 예, 할머니는 결국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이제 숨을 거두고 세상에. 마셨습니다. 이제 90세 연세에도 사실 그 묘소가 있는 산까지 올라가시는 것만도 굉장히 경이로운데 아마 지쳐서 좀 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시간이 아침 10시여서요. 벌초를 할 때라서 손자는 차를 옮겼을 것인데 아무튼 본인이 운전한 차에 치여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으니까 죄책감은 이만저만이 아니었고 평생 상처와 슬픔에 시달릴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 있어요. 최지봉 교수님, 네. 벌초하러 가다 보면 진짜로 이 공간이 넓지 않으니까 이제 차량 타고 이제 아마 산소가 높은 중턱에 있었으니까 차로 이동했겠죠. 이제 미뤄 짐작컨대. 근데 어쨌든 벌초하는 공간이 좁으니까 차를 옮기려다가 세상에 저런 일이 벌어졌나 봐요. 이게 이제 고의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정말 큰 실수고 본인 입장에서도 얼마나 저는 가슴이 아플까 하는 생각. 본인이 죄책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할머니가 어쨌든 맞아요. 이렇게 그렇게 되니까 저 30대 손자 입장에서도 평생 저게 트라우마가 될 맞아요, 거예요. 세상에.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저 손자가 그 트라우마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할머니는 그 손자를 미워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아이고,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손자가 더 이상 그런 트라우마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고의성은 없었겠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사람이 일단 사망했어요. 이 손자분은 그럼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경찰은 손자가 차량 앞에서 쉬고 있던 할머니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면서 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당시 손자는 술을 마시거나 무면의 상태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일단 손자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로 입건해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인데 이 손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치사 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12대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고 유족들이 처벌 불원 의사를 비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집행유예 이하의 처벌에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래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